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와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경론 끝에 수정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섰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 속에 국내 철강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뉴스세트 1부 시작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와 8차 변론 기일에선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7차 변론 기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그동안 입을 굳게 닫아온 이 전 장관에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앙선관위 전산장비 점검 결과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선에서 어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번에도 증언대에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아직 추가 기일을 잡지는 않았지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변론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명단 조작서를 일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대통령과 국정원장 두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이후 공개된 메모에는 체포 명단과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 사항이 담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통화 당시 적은 걸 알아보기 어려워 다시 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는 게 조작설 주장의 핵심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본을 어디에 낼 것처럼 보관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를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따랐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든다며 기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체포 명단 메모를 확보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검찰도 흔들릴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면서도 당사자의 기억이 중요하고 오염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내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정원 전 차장의 증언을 콕 집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에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회의실 앞과 건물 1층 등을 점거하고 안건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경론을 벌였고 안건에 대한 쪼개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제적 인원 11명 가운데 찬성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 소장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기각됐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과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안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결 직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인권위원은 이번 결정을 안창호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회의를 방청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에 모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인권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점거를 푼 이후에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탄핵 찬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일정을 연기하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의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재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의 평의를 거친 뒤 선고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에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최대행 측은 헌재 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추후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로 보이는 건물 도면을 공유하며 점거를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를 앞두고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들을 추적하면서 헌재 등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심의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인권위 건물로 추정되는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자거나 인권위 직원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에 들어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자, 갑시다 빨리. 태고 요청하셔가지고 많이 안 되면 태고으로 상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막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이나 인권위 직원들만 안에 들어보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며칠 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건물의 평면도도 공유됐습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 방망이, 헬멧을 준비했다거나 학살, 척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폭력 행위를 계획하는 듯한 글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을 앞두고 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경찰은 헌재 폭동을 암시한 게시글 20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헌재에도 기동대 50개 부대, 3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판사 협박글 등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위해성 게시글 74건과 가짜뉴스 5건 등 모두 79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부지법 난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뒤 소요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합니다. 미국 시장에 4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철강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예, 트럼프 대통령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발표 이루어졌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관련 영상이나 발언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백악관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몇 명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화면 같은 것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행정명령과 발표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선언했던 데 이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상위 수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잉 생산된 중국의 저가 제품이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되면서 미국 철강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대거 수출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비싸게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한 뒤에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국내 철강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발 보편 관세가 철강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대미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281만 톤을 수출했습니다.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수출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미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철강 무관세 쿼터가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지되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당시 협상을 거쳐서 당시 3년 평균 수출량의 70%인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에 합의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온 겁니다. 알루미늄 업계도 비상입니다. 알루미늄 바그의 미국 수출량은 현재 전체 수출 가운데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트럼프발 보편 관세 사정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습니까? 네, 정부의 협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당시에도 이 협상으로 쿼터제에 합의를 했고 면세 품목도 추가로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관세 부과 자체보다는 해외 기업의 현지 투자와 미국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첫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기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계획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시각으로는 내일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편 관세는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이 상호 관세는 상대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on't affect everybody because there's some where we have similar tariffs. But the ones that are taking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have it's reciprocity, it's reciprocal.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겨냥하는 건 유럽연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강 상호 관세를 현실화할 경우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를 부당한 보초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낸 만큼 이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수가 아닌 지분의 절반 이하만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일본 정부는 미일 모두의 이익이 될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일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대해 인수가 아닌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US 스틸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body can have a majority stake for U.S. Steel. They can for other companies, but not for U.S. Steel. I think. 일본 정부는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대담한 투자로 미일 모두가 이익이 될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大胆な投資を行うことで日米がウィンウィンになれるようなこれまでとは全く異なる大胆な提案を検討していると。 일본 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지분 취득을 통한 US 스틸 인수로 세계 철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던 일본 제철의 계획 수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주요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기업인 일본 제철 입장에서 인수가 아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일본 정부의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또 일본 제철의 출자 비율과 투자액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파악해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회장은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져 과실 혐의로 기소된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서동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재엽, 이준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군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육군 장교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 소속 현직 경찰관이 채팅앱으로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초등학생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A학생 등 4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송치된 학생 가운데는 현직 성남시의회 의원의 자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발견된 40대 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초등학교 정문을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가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학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목과 팔 등을 다친 40대 여교사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가 범행 후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업을 결정했는데 뒤늦게 사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 일인지도 나중 돼서야 학부모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대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다시 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고 경찰은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한 30대가 현장에서 2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50대 고객이 강도를 제압한 덕분에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됐는데요. 강도를 잡은 고객은 알고 보니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권총처럼 생긴 물체를 손에 쥐고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들어오면서 이제 주목이라고 했었고 다음엔 다 나와라고 했었고 저한테는 이제 캐리어를 주며 5만 원권을 담아와라고 했었습니다. 강도 지시에 따라 직원과 고객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남성 고객이 강도에게 달려들더니 양손으로 강도 손을 붙잡아 넘어뜨립니다. 직원들도 곧바로 힘을 합쳐 강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용감한 시민과 은행 직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강도 행각을 벌인 A씨는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건 권총이 아닌 비닐로 감싼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직원과 고객들은 공포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지만 A씨를 제압한 박형규 씨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습니다. 저 총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끝나겠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 총을 제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박 씨는 특공대에서 군복무한 덕분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뭐 그런 상황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황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강도에 대비한 훈련을 평소에 한 덕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제압한 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남 여수해상 대형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의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날씨가 나빠 잠수부 투입도 어려워 실종자의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명 단위 139톤급 대형 어선 침몰 사고 해역을 환히 밝힙니다. 밤낮 없는 수색은 말 그대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해양경찰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구역을 6개로 나누고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까지 넓혔습니다. 수중 무인 탐지기가 수심 80m 지점에 가라앉은 선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은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다소 높은 상황. 빠른 조류에 바다 밑바닥에서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잠수부 투입도 당장 어렵습니다. 수심도 80m 정도 돼서 1차적으로 잠수 자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조류하고 파도까지 있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수중 수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밖으로 나온 뒤 배가 급격히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선체 인양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하니 관계자 진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항적 자료, 그리고 선체 인양 후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 후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선원들은 검시 결과가 나오면서 가족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오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온화한 바람이 유입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예년보다 3도가량 높은 6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8도, 전주, 대구 9도, 제주도는 1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눈비가 내리다 오후 늦게 북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토대로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거듭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 주제는 회복과 성장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유용한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는데 이 대표가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건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이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에 맞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해 함께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겠다고도 했는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사회로 가기 위해 주 4.5일을 넘어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 노동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기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성장을 내세워 우클릭을 계속하리란 관측 속에 이번 국회 연설이 사실상 조기 대선의 출사표란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 도중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자기 반성이 없었을 뿐더러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당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노동시간 단축을 역설한 대목에선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20여 차례 넘는 박수로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당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 자기 반성이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내세운 잘사니즘 역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해 주기를 좀 바라고.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등에서 오락가락 정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경제성장관 30조 원 추경 제안도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어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월 임시국회 여당목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위장 실용주의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한 입장과 함께 최근 여권과 민주당 비주류 일각에서 제안하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명태균 씨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선거 개입 등 의혹에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같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2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넘으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세수 결손은 한 해 거칠 것으로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덜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재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최근 2년간 세수 오차액은 87조 원이 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법인세는 15조 2천억, 소득세 8조 3천억,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3조 9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세수 펑크는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은 6조 5천억 원으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라 돈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국 불안 속에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환경 악화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이 돼서 양도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경기 부양용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적자 국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로 낮췄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충격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1%대 성장률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증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우리 증시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거래소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핵심 전략과 추진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번거로움도 덜어주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성능은 괜찮은 건지 한국소비자원이 일체형 세탁 건조기 기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을 신고하던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현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꿔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심사 권한이 등록 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어야 되고요.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한. 앞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길었던 강추위가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에 눈비가 예고됐는데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겠지만 지난주 같은 심한 한파는 아니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6.3도, 안동은 영하 9.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인천과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에는 수도권 지역도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60mm가 넘는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며 최고 8에서 10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 2시 전후로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달맞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